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3년 8월 28일 펜실베니아주 소도시 시내에 있는 PNC 은행에 한 중년 남성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좀 빠져있고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 어딘가 어색해 보였죠. 특히나 목과 가슴 부분에 마치 깁스를 한 것 같은 둔탁한 무언가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은행에는 먼저 도착한 고객들이 꽤 있었는데 중년 남자가 창구에 서서 침착하게 차례를 기다렸고 잠시 후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대뜸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거기에 써있는 글귀는 당장 이 가방에 25만 달러를 채워 넣어라. 15분을 주겠다. 예상대로 그는 변장을 하고 들어온 은행 강도였습니다. 직원이 어찌해야 할지 당황하던 차 남자가 입을 열었는데 자신의 몸에 지금 폭탄이 장착되어 있고 시간 안에 돈을 주지 않으면 이게 터질 거라는 경고였죠. 겁에 질린 직원은 일단 창고에 있던 현금 9,000달러를 넘겨줍니다. 남자가 돈을 챙긴 후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갔죠. 그런데 이때 창고에 놓여있던 사탕을 까먹는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곧장 경찰이 출동했는데 사건 발생 20분 만에 인근 도로에서 범인을 발견합니다. 근데 또 이때 남자의 행동이 어딘가 기이했죠. 도망치려는 시도도 없이 순순히 앉아있는 겁니다. 결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를 검거하기 위해서 조심히 다가가는데 이때 남자가 소리칩니다. 지금 내 몸에 폭탄이 있어요. 자신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질일 뿐이라면서 지시를 따라야만 이 폭탄, 목에 걸려있는 폭탄을 해제할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다급하게 설명합니다. 듣고 있던 경찰들은 헷갈리기 시작하죠. 만에 하나 진짜 폭탄이라면 그를 섣불리 체포하는 건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그와 거리를 좀 둔 채 폭탄물 처리반에 연락을 했고 우선 그들을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로 정체가 심각했어요. 처리반을 기다리면서 25분이 훌쩍 지나버렸죠. 갑자기 목에 달린 금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현장에 있던 모두가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폭탄을 차고 있던 이 범인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근데 경찰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경고음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극한 공포에 사로잡힌 남성이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폭탄은 그대로 터져버렸습니다. 의문만 남긴 채 은행 처리범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이때는 폭탄물 처리반이 도착하기 3분 전이었죠. 그의 몸께 걸려있던 이 어떤 수갑 같은 고리는 사제폭탄이었습니다. 폭탄물 처리반이 분석을 해보니 전문가 솜씨였는데요. 그가 은행에 들고 간 지팡이 역시 총을 개조해서 만든 진짜 무기였죠. 사망한 남성은 46살의 브라이언 웰스. 근처 마마미아라는 피자 가게에서 무려 30년 넘게 일하던 성실한 피자 배달부였습니다. 그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인질이 되었냐라는 거겠죠. 웰스의 차 안을 수색하던 중 경찰은 범행 지시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웰스가 어떤 순서로 범행을 저질러야 하는지 수법과 주의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은행 안내원에게 쪽지를 건네라. 돈가방을 가지고 지시한 장소로 와서 다음 지시서를 찾아야 한다. 다른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다음의 지시서를 찾아라.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야 목에 걸린 그 폭탄을 해제할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하면 당신은 죽는다. 우리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범인 색출을 시작한 경찰은 우선 웰스가 지니고 있던 이 지시서를 그대로 따라보기로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훔친 웰스가 인근 맥도날드 간판 아래에서 두 번째 지시서를 획득했죠. 내용에 따르면 몇 마일 떨어진 도로에 가서 숨겨진 상자를 찾는 거였습니다. 이건 뭐 약간 하나씩 퀘스트를 깨는 게임 같은데요.
웰스가 이 다음 상자를 찾아가던 중 경찰에게 발각됐던 겁니다. 경찰이 쫓아와도 별다른 도주를 하지 않았던 건 사실 체포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자신의 목숨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약간 가만히 있던 그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지시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 역시 더 이상의 단서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웰스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인질극의 피해자가 된 걸까요? 사건 당일 그는 평소처럼 피자 가게 배달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피자 주문이 들어왔고 그가 마침 배달을 가게 된 곳은 바로 이곳 마을 외곽에 위치한 송신탑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의 행적이 피자 배달부에서 갑자기 은행 강도로 돌변합니다. 경찰이 송신탑 인근을 조사하다가 웰스의 족적과 함께 다른 차량의 타이어 흔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웰스가 여기에 피자 배달을 왔다가 기다리고 있던 범인들에게 당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해지죠. 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편 피자 배달부 폭발 사건이 빠르게 퍼졌고 이 수사를 하러 가는 모든 곳에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막 취재를 했죠. 그러던 중 마침 한 기자가 송신탑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 한 명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는 51세의 빌 로스틴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꽤 여유로워 보이는 태도에 유창한 말솜씨 그리고 박학다식한 면모를 보였죠. 그런데 정작 이 주변에서 일어난 인질폭탄 사건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건에 별 진도가 없는 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니, 이 마을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911에 걸려온 전화가 우리 집 냉장고에 시신이 있어요.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빌 로스틴이었습니다. 냉동고에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들어있다는 자백. 그런데 빌은 내가 직접 이 시신을 옮기긴 했지만 죽인 건 아니라고 해명했죠. 그러면서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전 여자친구였던 마저리입니다. 빌의 자백을 들어보니까 마저리에게 짐이라는 동거남이 있는데 몇 주 전에 둘이 다툼을 하던 끝에 마저리가 짐을 총으로 살해했고 전 남친인 빌 자신에게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신을 자신의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수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마저리는요, 강력하게 살인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마저리를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게 되죠. 물론 여기서 그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그녀의 전적을 살펴보면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마저리. 경찰 기록상 그녀는 20년 전에도 자신의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면서 풀려났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전 남편 역시 뇌출혈로 사망한 적이 있었는데 머리에 큰 상처 때문에 마저리가 살해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오히려 시를 상대로 역고소를 해가지고 거액의 배상금을 탈 만큼 마저리는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의심의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 마저리의 전적을 토대로 빌의 진술처럼 어쩌면 마저리가 짐의 살해범이라는 주장을 신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저리가 살해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장 검증을 하던 차 빌의 집을 수색했는데 어라, 의외의 것을 발견합니다.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빌의 유서. 빌의 유서가 왜 수상하냐? 먼저 경찰이 당신 이걸 왜 썼습니까? 라고 추궁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시신을 옮기고 나서 죄책감이 너무 커서 자살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써둔 거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유서에 적힌 첫 문장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일은
웰스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에? 브라이언 웰스? 그 한 달 전에 사망했던 피자 배달부? 폭탄 사건? 아니 웰스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는 걸까요? 경찰이 이 부분을 해명해달라 라고 하자 빌은 그냥 내가 자살을 하면 괜히 웰스 사건하고 연관을 지어서 경찰들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할까봐 그랬다라는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내놓게 되죠. 어딘가 찜찜하죠. 자, 정리해보면 지금 죽은 사람은 웰스와 짐, 두 개의 각기 다른 살인사건입니다. 하지만 빌의 유서에서 발견된 웰스의 이름 때문에 경찰은 이 두 사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그러면서 다시 낱낱이 파헤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하나둘씩 수상한 점들이 드러나게 되죠. 우선 빌은 몇 달 전에 그 형제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돈이 궁했던 빌이 은행 강도를 계획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수사가 확장되면서 빌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중에 원래 이 집에 스톡턴이라는 룸메이트가 함께 살고 있다가 이사간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간 날이 마침 웰스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었죠.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상황에서 스톡턴이 누군지 알아보던 경찰은 그가 또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성폭행범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자, 경찰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게요. 스톡턴이 갑자기 이 집을 허둥지둥 떠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 집에 경찰이 들이닥칠 걸 대비해서 급히 몸을 피한 건 아닐까요? 경찰의 오랜 추적 끝에 결국 숨어있던 스톡턴을 찾아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캐보고 거짓말 테스트까지 했지만 아쉽게도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죠. 그렇게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004년 7월. 어쩌면 이 두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빌 로스틴이 암투병 끝에 사망합니다. 물론 경찰은 그가 죽기 전까지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말해달라 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끝끝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빌은 죽었지만 마저리는 살아있습니다. 짐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이던 그녀는 빌을 죽인 것도 인정했고 빌에게 이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인정했죠. 그런데 웰스가 죽은 폭탄 인질극 사건의 주범은 내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빌의 부탁을 받아서 이 목폭탄에 사용될 주방용 타이머 2개를 사다 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의 많은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되어 있었긴 했지만 타이머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수사관들에게 꽤나 신빙성을 얻게 돼요. 자, 그렇다면 짐 사건은 제쳐두고 피자 배달부 웰스를 죽인 건 정말 빌일까요? 경찰과 FBI가 단서를 얻기 위해서 골몰하던 그때 교도소에서 떠도는 소문으로부터 실마리가 잡힙니다. 사실 웰스 사건, 그러니까 피자 배달부 폭탄 사건의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 인물은 또 다른 새로운 인물, 마약 혐의로 수감 중이던 켄 반스였죠. 그는 마저리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그에게 접근했고 이 사건 해결에 협조를 해주면 감형을 해주겠다라고 꼬드기는데 반스가 동의하게 되죠. 그의 입으로부터 이 꼬이고 꼬인 사건의 전말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우선 마저리는 죽은 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아버지와 큰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 유산을 다 혼자서 가로채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친구였던 반스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제시한 금액은 25만 달러. 그럼 돈이 필요했을 텐데 이 돈의 금액은 은행에서 훔치려던 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마저리가 아버지를 죽일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 피자맨을 인질로 잡고 은행을 털 걸 계획했고 이 일에 전남친 빌은 물론 그의 룸메이트였던 스톡턴까지 다 가담했다는 진술. 그런데 심지어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질 피해자로 알고 있던 브라이언 웰스 역시 공범이었다라는 고백.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은행 CCTV에서 자기가 인질인 상태, 목에 폭탄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여유롭게 사탕을 먹던 그 모습이 어딘가 앞뒤가 맞는 듯하죠. 근데요, 왜 공범에게 굳이 폭탄까지 설치해서 죽였던 걸까요? 반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웰스가 계획과 다르게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 나머지 일원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가차없이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합니다. 반스의 진술은 계속됐죠. 냉동고에서 시체로 발견됐던 짐, 그 마저리의 동거남 역시 사실 이 은행 강도의 공범인데 마저리한테 내가 이 범행을 폭로할지도 모른다 라는 다툼을 하던 끝에 화가 난 그녀가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악녀 마저리가 있고요. 마저리의 조종 속에서 모두가 움직이면서 공범도 되고 희생양도 되었다는 스토리라인입니다. 물론 공범으로 지목된 빌, 짐, 웰스는 이미 사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스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그들에게 불리하게 이야기를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이 진술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경찰은 결국 이걸 참고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증거 확보 작업 끝에 마침내 마저리는 브라이언 웰스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돈이 필요했던 마저리가 주변 사람들 모아서 동거남, 전남친, 친구 다 모아서 일단 은행 털자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 웰스가 발각이 돼버리자 마저리가 야 그냥 죽여. 그래서 무참히 폭탄 버튼을 눌러버렸죠. 그리고 살해가 되자 내가 이 모든 걸 누설할 거야 하는 동거남 짐도 살해했습니다. 공범이자 전남친 빌과 마저리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빌이 마저리가 시신 죽여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놨어요 하고 신고했고요. 게다가 청부살인을 맨 처음 요청받았던 반스가 교도소에서 입을 열면서 이 모든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마저리. 그녀는 이 사건에 개입된 4명의 남자를 손바닥 안에서 조정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악녀였던 겁니다. 2011년 마저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나한텐 정신병력이 있다. 이건 무죄다. 를 주장했지만 결국엔 종신형을 받게 되죠. 판결 이후에 나만 벌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 라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킨 일명 피자맨 사건은 마저리의 판결 이후 공식적으로 종결이 되지만 여러분 여전히 어딘가 찜찜한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폭탄으로 사망한 브라이언 웰스. 평범한 피자 배달부가 갑자기 은행 털이범이 됐다. 그런데 공범이었다? 근데 왜 굳이 폭탄을 몸에 달고 있었을까? 반스에 따르면 웰스는 사실 이걸 가짜 폭탄으로 알고 가담을 했지만 사건 당일이 돼서야 진짜란 걸 알아채고 도망치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그 송신탑에서 일당들이 그를 붙잡고 협박을 하고 폭탄을 채워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냥 정말 30년 동안 피자 배달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욕심내서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과정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렇게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무렵에 이번엔 이 의문을 해소해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시카라는 매춘부였는데 그녀는 죽은 웰스가 자신의 고객이었고 한편으로 자신은 반스로부터 종종 마약을 구매했던 관계라고 설명했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제시카가 마저리, 빌, 반스 일당에게 5,000불을 받고 인질 역할을 해줄 웰스를 소개해줬다고 자백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고 해줬다. 웰스가 왜 이런 지경에 처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정말 그가 공범인지 아니면 마저리 일당이 조금이라도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애꿎은 배달부를 공범으로 둔갑시켰는지는 여전히 의심점이 남아 있습니다. 2017년 4월 마저리는 유방암으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마치 하나의 게임처럼 은행 강도를 모의했던 일당.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 피자 배달부의 정체가 미스테리로 남으면서 이 히데의 사건은 넷플릭스에서 누가 피자맨을 죽였나 라는 범죄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 제가 해드린 이 이야기는 사실 이 긴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다큐를 보시면 정말 흥미진진한 장면과 함께 마저리라는 여성이 얼마나 또라이 악마 같은지 자세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저리가 조종했던 내 남자, 피자 배달부 살인사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